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청북도 청주의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 복도식 아파트예요. 6층에 살고 있거든요. 새벽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담배 하나 피우고 들어가려고 6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띵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숫자를 봤더니 6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곁눈질로 누가 내리나. 아는 동네 어른이면 담배 숨겨야지 하고 지켜봤는데 그 컴컴하고 어두운 복도에서 생전 처음 보는 웬 30대 좀비같이 생긴 아줌마가 검은색 드레스 같은 거 하나 걸치고 뚜벅뚜벅 엘리베이터 문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정말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심장이 움찔했어요. 노려보면서 천천히 완전히 어두컴컴한 계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모가지 깁스한 것처럼 고개 돌려 쳐다보면서 5층 쪽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죠. 그래서 저는 무슨 저런 미친년이 다 있냐고 생각했죠. 기분도 더럽고 근데 왠지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조금 긴장한 채로 집에 와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집 전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무슨 전화야? 라고 생각하며 제가 여보세요?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숨소리조차 안 들리고 그래서 속으로 아 무슨 장난 전화냐 짜증나네 하고 끊었죠. 그리고 계속 컴퓨터 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또 순간 심장이 찌릿했죠. 속으로 또 이 새벽에 어떤 새끼가 남의 집에 오는 거지 하고 그때는 정말 막 무서운 거 화가 섞인 채로 누구세요? 하고 살짝 긴장은 했지만 당당하게 문을 확 열어줬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을 잠갔죠. 이런 이미 집에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담배가 당겨서 왠지 문 앞 복도에는 나가기 싫어 베란다에 나가 창문 열고 담배를 피웠어요. 아파트 단지 풍경 감상하면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저기 자동차들 주차되어 있는 곳에 웬 검은색 사람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아까 그 아주머니였던 거예요. 근데 더 날 미치게 만든 건 멀리서 저를 정면으로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녀는 저보다 밑에 있으니까 고개까지 쳐들고 차렷 자세를 하며 완전 직각으로 6층 저희 집 쪽을 향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손 들고 이리로 내려오라는 손짓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간 당황해서 보호 본능적인 감각으로 이 미친년아 하고 소리치니까 그년이 오냐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손짓을 더 막 하는 거예요. 열받아서 확 내려가서 조져버릴까 했는데 근데 그냥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기는 싫어서 고민 좀 많이 하다가 그냥 있었죠. 근데 그년이 내가 안 내려오니까 못 참았는지 저희 아파트 1층 입구 쪽으로 정말 미친년처럼 막 뛰어오는 거예요. 양팔 휘저으며 머리카락 막 날렸어요. 좆됐다 우리 집 아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어요. 하필 그때 저희 집에 저 혼자 있어서 저희 동네 사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지금 빨리 오라고 했죠. 그때 워낙 긴장돼서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더니 친구는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라며 일단 오라고 막 소리쳤죠. 집도 코앞이라 금방 오는 거리죠.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문 앞에서 타격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완전 그때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전현을 죽여야 산다라는 생존 본능이 생기더라고요. 좀 기다리다 보니 역시나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친구일지 그 미친년일지 모르기에 긴장이 초절정이었지요. 그래서 전 재훈이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잽싸게 문 열려주고 친구가 들어왔어요. 친구한테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친구가 엘리베이터가 버튼 눌러도 작동이 안 돼서 계단으로 뛰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친구랑 좀 이런저런 얘기하고 친구는 저희 집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다음날 저희 아파트 완전 난리 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 시간에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가 있어서 14층 사는 아줌마하고 남자가 죽었대요.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바로 청주 저희 아파트에서 일어났었던 사고인데 아무튼 그때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뉴스 내용이 충격적이어서요. 그 아줌마 본 시간이 새벽 2시 좀 넘어서였는데 뉴스에서 기자가 한 마리 사고 시간이 새벽 2시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대의 미혼 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치한 점이 너무 많아서 전 그때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뻔했어요.
그리고 더욱 미치는 점은 그 여자 죽고 나서 또 한 명 남자 죽었거든요. 그 남자가 죽은 이유는 그 여자 죽고 나서 엘리베이터 문은 열렸는데 바닥이 허공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무심코 타다 추락해서 즉사했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의 손짓 두 발에 넘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저도 죽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 얘기지만 정말 지우고 싶은 악몽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초상화. 직장 생활에 지친 한 도시인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 산을 찾았다. 오랜만에 느낀 상쾌한 공기에 취해 쉬니 난 그는 정신없이 산을 올랐다. 너무 정신없이 산을 올랐기 때문에 그는 길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곧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산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그는 두려운 마음에 필사적으로 불빛을 찾아 헤맸다. 얼마나 헤맸을까? 저 멀리 불빛이 보였다. 그는 정신없이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갔다. 그곳에는 낡은 산장이 있었다. 문을 두들기니 노부부가 나왔다. 그들은 그의 몰골을 보고는 놀라며 그를 안으로 들게 해주었다. 간단한 식사를 얻어먹은 그는 피곤함을 느끼고 노부부에게 방을 안내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남편분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남자는 피곤했지만 잠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가만히 방을 살펴보았다. 2층은 단체 손님을 위한 것인지 방이 없이 탁 트여 있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한 여자의 초상화가 일정한 간격으로 빼곡히 걸려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아마도 노부부의 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들지 않았다. 초상화의 여자들이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는 눈을 뜨고 가만히 초상화의 여자들을 관찰했다. 이쁜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잠이 쏟아졌다. 다음날 아침 그는 상쾌한 기분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 즉시 기절하고 말았다. 그 방의 초상화는 한 개도 없었다. 다만 창문들만 있었을 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무실 괴담. 저희 사무실은 4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인 동시에 패밀리 사업장, 즉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이에요. 저희 아빠가 사업주, 엄마가 과장님, 친척 오빠가 대리님이시고 저는 그저 말단 사원일 뿐이죠. 아무튼 그런 사무실인데 저희 사무실이 2층의 제일 끝에 206호였어요. 2층은 D자 모양인데 한쪽 끝이 메인 계단이면 한쪽 끝은 비상구 계단이 있었어요. 저희 사무실이 비상구 계단 쪽에 콕 박혀 있어요. 그때 상황을 보면 205호는 비어 있고 204호는 기원, 203호는 카페, 202호는 안경원, 201호는 한의원이었는데 그날은 무슨 날이었는지 한의원도 쉬는 날이고 안경원은 세미나가 있어서 쉬는 날이고 카페는 주인이 바뀌면서 공사하면서 마감하고 있을 때라 문 닫고 안에서만 작업 중이었고 기원은 낮에 술 취한 분들끼리 다툼으로 사장님이 일찍 문을 닫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루층에는 저희 사무실만 근무하고 있었죠. 그런 날이면 복도의 사람들 발소리만 나도 움찔거리는 날인데 하필 세무사님은 회의가 있으셔서 회의를 가셨고 과장님은 거래처에 가셔서 저랑 대리님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그날은 진짜 무슨 날이었나 보네요. 일하다가 인터넷도 하다가 그러면서 슬슬 앞에 쌓인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사무실에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일단은 인사를 했죠.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고 저는 말단이기 때문에 사장님들 얼굴을 다 알지 못해서 일단은 인사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더니 대뜸 굉장히 노하신 목소리로 사장 나와 이러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했던 게 저희는 세무사 사무실이라 보통 사장이란 말 자체를 안 쓰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셨더라도 사장을 부르시는 게 좀 이상해서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보니 어린 년은 빠지라면서 계속 사장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리님이 일어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잠시 주춤하시더군요. 주춤도 잠시. 빨리 사장이나 불러오라고 하시면서 막 역정을 내셔서 뭐 말을 해도 욕만 먹으니 경비실에 전화를 했어요. 이상한 할아버지가 왔다고 막 욕하고 역정을 내신다고 어떡하냐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오셔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이렇게 끝났으면 그냥 오늘 뭐 같은 날이구먼 이러고 끝났을 텐데 그러고 나서 대리님이 세무서에 갈 일이 생기셔서 가시고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았는데 기분이 쎄한 거예요. 뭐랄까 괜히 불안한 그런 느낌이요. 근데 갑자기 복도에서 여러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괜히 긴장 타고 있는데
웬 멀쩡한 아주머님이 오셔서는 또 사장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 진짜 오늘 무슨 날인가 슬슬 짜증이 나서는 어떤 사장 찾냐고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갑자기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책상 위에 법무사 사무실 인주함이 있었는데 그걸 보시곤 사장 나오라고 이랬어요. 세무사님 책상에 그 세무사 누구누구 쓰여있는 삼각형 명판이 있는데 그게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못 읽어서 순간적으로 한글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소리 지르신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시라고 여기 그런 사람 없다고 딴 데 가보시라고 하니까 사장을 당장 안 부르면 경찰에 고소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러고 전화기 드니깐 전화기 확 뺏으면서 너 어른이 이야기하시는데 어디 버릇없게 말을 잘했냐는 둥. 엄마 아빠가 누군지 보고 싶다는 둥. 헛소리 드립을 날리시길래 여기 사장이 우리 아빠고 과장이 우리 엄마라고 기다리시면 얼굴 보여드릴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움찔하더니 막상 시옷을 날리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하고 금방 오신다길래 기다리고 있는데 요번엔 웬 아저씨가 와서는 세무사님을 뵙고 싶다고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라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니깐 세무사님 친구래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금방 온다고 했는데 뭘 전화를 하냐고 운전 중일 텐데 그냥 두라고 약속 안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앞에 두 진상이 하도 막대먹게 하고 가셔서 그 사람은 그냥 거래처 사장님인가 보다 하고 음료수 가져다 드리고 일을 했어요. 자꾸 집이 어디냐, 몇 살이냐, 일하는데 힘들진 않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세무사님이 어릴 때 울보였다는 둥. 학교에서 꼴찌여서 맨날 혼났는데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는 둥 말하는데 어라? 싶은 거예요. 저희 아빠가 성적표 인증을 해주셔서 아빠의 등수를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꼴찌에 한 적이 없고 또 아빠 예전 담임 선생님이 지금은 교직에서 물러나셔서 가게를 하시는데 전에 오셔서는 절대 울지 않는 아이였다고 했었거든요. 아빠 친구들도 아빠처럼 안 우는 사람도 없었다고 남 앞에서 우는 거 무지 창피해했다고 그랬던 걸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싶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무사님한테 드릴 선물이 있다면서 차로 같이 가서 들고 오자는 거예요. 보통은 여자한테 뭐 들러 같이 가자고 안 하잖아요. 아무리 제가 튼실하게 생겼어도 그렇지. 그래서 사무실 못 비운다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많아서 혼자는 못 들고 온다는 거예요. 자꾸 가자고 하길래 대리님한테 전화하니까 세무서에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슬그머니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아빠 친구분이 와 계신다고 그랬더니 이름을 물어보래요. 그래서 이름 물어보니깐 왜 전화를 했냐고 막 화내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데 운전 중에 위험하게 전화한다고. 너희 아빠 뻘되는 사람인데 너희 아빠였으면 전화하겠냐고. 교통사고는 다 운전 중에 전화해서 나는 거라고 막 화를 내는데 이건 뭐야 싶었죠. 전화 받아보시라고 이러니까 화내면서 그냥 나가요. 뭐해 이러면서 나가는 거 사무실서 머리만 내밀고 빼꼼 봤는데 아까 그 할아버지랑 아주머니랑 막 화내면서 셋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한패였던 건가? 그렇게 하루를 시끄럽게 보낸 다음 날 어제 따윈 잊고 오늘의 태양을 보며 즐겁게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출근을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어제 무슨 일 있었냐고 평소 친분을 좀 쌓아두었던 터라 약간 장난식으로 정신병자들이 사무실 와서 이상한 짓 하고 갔다고 짜증난다고 그랬더니만 아저씨가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뭐가요? 이러니까 처음에 할아버지가 난동 부리실 때 경비 아저씨가 데리고 갔잖아요. 내려와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아무 일도 아니니 상관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가더니 길 건너 봉고차에 타시더래요. 그리고 대리님이 나가시고 한 3, 4분 있다가 다시 웬 아주머니랑 같이 내려서 오더니 또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해서 아저씨가 막으니까 한의원 간다고 상관하지 말라고 하고 올라갔대요. 그리고 또 내려오더니 자기들끼리 혼자 있는 거 맞지? 다른 사람은 이러면서 가길 가나보다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웬 남자랑 할아버지 아주머니가 같이 올라가더래요. 또 잡으려고 하니까 한의원 가는데 번번이 경비한테 말하고 가야 하냐고. 화내서 잡을 수가 없더래요. 그러고는 한참을 있다가 셋이서 또 내려오는데 뭐 눈치가 빠르다는 둥. 혼자 있는데 왜 못 데려오냐는 둥 그런 말을 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경비 아저씨께 그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자고 해서 내려갔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도 아니고 빼어난 S라인도 아니라 날 잡아가면 마늘깍이나 시킬 텐데 라고 생각하자 뭔가 싸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아저씨가 조심하라고 말해주셨어요. 사무실 올라가서 복도를 걷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리던지. 네 번째 이야기, 돼지. 2007년 2월 25일.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지난 8년간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그렇게 형편없이 어려운 회사는 아니었지만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눈치를 주길래 긴 고민 끝에 나와버렸다. 막판에 부장이라는 작자는 당신 나이라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면서 빈정대듯 날 위로했다. 내 나이 32, 젊다면 젊고 나이 좀 먹었다면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 참 애매한 나이.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그간 업무적, 대인관계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젠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후련하기도 불안하기도 한 복잡한 심정이다.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으로 뭘 할까 벼룩시장을 한참 뒤지며 고민하다가 다행히 난 미혼이라 부양가족 없으니 사업에 부담 없이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음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2007년 5월 20일 벌써 석 달째 사업을 구상 중이다. 간간히 일거리를 찾아보러 PC방에 갔다가 알바놈의 꼬임에 못 이겨 시작하게 된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어 이것저것 많은 돈을 낭비했다. 우리 집에서 그 알바놈과 술을 먹다가 그 일로 잠깐 말다툼이 있었다. 어린 녀석이 자꾸 말대꾸를 하길래 혼내줬더니 옷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나오질 않는다. 결국 달래고 달래서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여기가 좋다며 당분간 같이 살고 싶다고 한다. 안 된다고 했는데도 옷방으로 들어가 대자로 뻗어나가질 않는다. 어휴, 내일부터는 다시 할 일을 알아봐야겠다. 2007년 5월 22일. 역시 사람에게 죽으란 법은 없나 보다. 이것저것 다 포기할 때쯤 양도너비 돈을 꽤 만진다는 얘길 주워 듣게 됐다. 돼지는 빨리 자라고 키우기도 쉽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자본에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한 번쯤 소나 돼지 같은 것을 키워보고 싶었지. 당장 돼지와 돼지를 키울 축사를 알아보러 나가야겠다. 2007년 5월 26일. 축사를 내놓은 곳을 보러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신기하게도 넓은 들판에 돼지들을 풀어놓고 키우는 곳을 보게 됐다. 돼지를 방목하는 건 처음 보지만 그보다 내가 돼지에 관심을 갖게 되자 이런 광경을 보게 된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신이 내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신 것일까? 차에서 내려서 몰래 수돼지 한 마리를 유인해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앞뒷다리를 묶어서 트렁크에 실었다. 몇 마리 더 훔쳐올까 하다가 트렁크에 돼지가 하도 꾀꾀대는 바람에 더는 힘들 것 같아서 포기했다. 돼지우리를 내놓은 노부부를 만났는데 참 친절한 분들이었다. 축사를 구경하고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계약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라고 하시길래 들어가서 차를 마셨다.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나곤 해서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많은 얘기를 나눴다. 계약금이 조금 부족해서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자꾸만 괜찮다고 하신다. 심지어는 암돼지 한 마리도 공짜로 주신다고 한다. 오랫동안 키운 암돼지라고 하는데 어찌나 꽥꽥대던지 너무 고마워서 몇 번이나 인사를 드리고 왔다. 참 고마운 분들이다. 2007년 6월 1일. 오늘 돼지우리 정리를 다 했다. 저번에 몰래 훔쳐온 수돼지와 암돼지를 우리에 풀어놨다. 나만의 축사가 생기다니 꿈만 같다. 이제 교배만 시키면 금방금방 돼지 수가 불겠지? 기분이 너무 좋다. 축사 옆에 가니 숙소에 가스레인지를 켤 때마다 가스가 새는지 가스 냄새가 나곤 하는데 괜찮겠지? 2007년 6월 2일.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교배하라고 풀어놓은 돼지들이 교배는 안 하고 하루 종일 꽥꽥대기만 하니 말이다. 짜증이 나서 이틀간 밥을 주지 않았다. 밥 달라고 울어대는 돼지를 보니 불쌍하긴 하지만 동물을 벌주기 위해선 그에 따른 몇 가지 법칙을 정하라는 걸 들은 적이 있다. 교배를 하기 전까진 밥을 주지 않을 생각이다. 2007년 6월 7일. 왜 돼지들이 교미를 하지 않는지 알아버렸다. 처음에는 두 돼지가 모두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수돼지가 문제였다.
거의 움직임이 없이 울어대기만 하는 암돼지를 수태지가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멍청하게 주변만 기웃거리는 걸 봤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수태지가 발정이 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일단 축사를 나눠 며칠간 수태지를 몽둥이로 패면서 혹사시켰다. 내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돼지가 어느 날 흥분을 해 사람인 내게 달려들었다. 순간 놀라긴 했지만 너무 화가 나 몽둥이로 돼지의 뒷다리 한쪽을 부숴버렸다. 오늘 저녁에 발정제를 먹이고 암돼지가 있는 축사에 수태지를 넣어버렸다.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만약 또 교미를 하지 않는다면 사흘 동안 먹이를 주지 않을 생각이다. 2007년 6월 8일 역시 성공이었다. 오늘 아침에 축사 대문을 열자 돼지들이 교미를 하고 있었다. 꾀꾀대는 암돼지의 뒤에 올라타 미친 듯이 흔들고 있는 수태지를 보자 왠지 나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발정제 탓이었는지 거의 밤새 교미를 한 걸로 보인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어제 먹다 남은 음식들을 섞어서 끓여주었다. 밤새 힘을 썼는지 수태지가 뒷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맛있게 잘 먹는다. 반면 암돼지는 어디가 아픈지 도통 먹지를 않는다. 예방접종을 아직 안 시켰을 텐데 어디 병 걸린 게 아닌지 걱정된다. 2007년 7월 13일 그날 이후로 돼지들이 거의 매일 교미를 하기 시작했다. 어서 새끼가 생겨야 할 텐데 벌써 몇 주젠지 이 돼지들은 교미만 하고 있고 암돼지의 배가 불러올 생각을 안 한다. 2007년 7월 26일 오전에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의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돼지를 키우고 있다는 말에 비웃듯이 얘기를 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전화기를 벽에 던져버릴 뻔했다. 오늘도 돼지들은 교미만 하고 있고 암돼지의 배가 불러올 생각은 하질 않는다.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느껴진다. 2007년 8월 3일 정말 오랫동안 여자를 잊고 지내다 보니 요새는 머리가 어떻게 돼버린 것 같다. 주변에 사창가라도 있다면 풀고 오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놈의 성욕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다가 키우는 돼지를 이용하기로 했다. 누군가 보게 된다면 미친놈, 변태라고 하겠지만 어차피 내가 키우는 돼지에게 내가 하는 짓을 남들이 뭐라고 할 자격은 없다. 오늘 일어나자마자 축사에 가보니 역시나 두 돼지가 교미를 하고 있었다. 바지를 내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암돼지의 입에 내 것을 꽂아 넣었다. 돼지가 발광을 했지만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 흥분을 이기지 못해 신나게 흔들고 있는 수태지를 발로 차버리고 암돼지의 생식기에 그 짓을 해버렸다. 정말 미친 짓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왠지 그 이후부터 암돼지를 이용해 그런 짓을 자주 하게 됐다. 빨리 돈 벌어서 나도 장가를 가야지. 2007년 8월 9일 아침부터 축사의 수태지를 찾았다. 지금까지 이렇게 암돼지가 새끼를 못 빼는 건 아무래도 수태지에게 씨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수태지에게 너무 화가 나서 아침부터 몽둥이로 수태지를 실컷 패버렸다. 마침 고기 생각이 나서 절던 뒷다리를 잘라내어 항생제와 붕대로 대충 감아놓고 뒷다리로 찜을 해먹었다. 집에 있던 PC방 알바 녀석을 깨워 같이 먹었는데 맛있다고 더 가져오라고 한다. 이 녀석은 염치도 없는지 남의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 참 안면이 두껍다고 생각했다. PC방에서 오락하느라 며칠간 씻지도 않았는지 고린내가 진동을 했다. 더러운 녀석 제발 좀 집에 가라. 내일은 가스가 새는 가니 숙소 가스 밸브를 좀 고쳐야겠다. 2007년 8월 10일 큰일이다. 어제 뒷다리를 잘라낸 수태지가 먹지도 않고 구석에서 하루 종일 꽥꽥대고 있다. 암돼지가 수태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걱정하고 있었지만 내가 수태지에게 너무했는지 수태지는 죽어가고 있었다. 죽어버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새끼는 만들어 놓고 죽어야 할 거 아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몽둥이로 수태지의 골통을 박살 내버렸다. 피와 누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사방으로 튀었다. 죽은 수태지를 가져다 통구이를 해먹을까 하다가 다 못 먹고 버리게 될 것 같아서 넓적살과 목살만 잘라내어 집에 가지고 가 구워 먹었다. 역시 고기는 패야 연해지는 걸까? 고기가 참 연하고 맛있었다. 점점 내가 이상하게 바뀌어 가는 것 같다. 이젠 돼지건 뭐건 그냥 내가 가지고 놀 장난감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돼지야 뭐 죽으면 먹고 또 사면 되는 것을. 2007년 8월 20일 오늘은 암돼지가 새끼를 베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장갑을 끼고 축사로 갔다.
꾸액대는 암돼지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암돼지의 그 더러운 곳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다. 무언가 잡혔다. 새끼 같기는 한데 만져봐서는 도저히 모를 것 같아서 그 상태로 밖으로 끄집어냈다. 암돼지는 미친 듯이 울어댔지만 난 아랑곳하지 않고 끄집어냈다. 자라다가 만새끼였다. 순간 재밌는 생각이 들었다. 옆에 골통이 깨진 채로 죽어있는 수돼지의 배를 갈라 자라다 만새끼를 넣어 꿰매버렸다. 암돼지는 그 광경을 골똘히 보고 있다가 이내 포기한 듯 작게 울어댔다. 정말 내가 이상해져 버렸다. 너무 재미있다. 가수관을 고쳐야 하는데 요즘 너무 정신이 없다. 내일 해야지. 2007년 8월 23일. 암돼지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 그날 내가 보는 앞에서 새끼를 죽여버렸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짐승 주제에 주는 밥을 먹지 않는다. 단식 투쟁을 하자는 건가? 뭐 이렇게 된 거 제주 똥돼지가 맛있다고 하니까 똥을 먹여서 키워볼까 한다. 어제 오늘 하루 종일 냄새나는 똥을 싸서 사료통에 넣어주었는데 먹지를 않길래 축사로 들어가서 강제로 아가리를 벌려 똥을 집어넣었다. 안 먹는 듯 하더니 배가 고팠는지 똥을 잘도 먹는다. 2007년 8월 25일. 암돼지가 죽었다. 제길 똥을 그렇게나 많이 먹였는데 결국 죽어버렸다. 오늘은 죽어버린 암돼지로 바비큐를 해서 먹을 작정이다. 부모님 같은 노부부 두 분과 그 알바 녀석을 불러서 먹어야지. 안녕하십니까? A동 폭발 현장에 나와 있는 김국환 기자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악을 금치 못할 희대의 엽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이 시의 돼지 축사에 무언가 반쯤 타버린 축사 앞에 수많은 기자들과 경찰들이 현장 훼손 방지와 취재를 위해 몸싸움을 하고 있다. 그때 얼핏 보기에도 연식이 꽤나 돼 보이는 소나타 한 대에서 비범해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내렸다. 김 형사, 무슨 일이야? 반장님 오셨습니까? 대체 얼마나 미친 사건이길래 2년 만에 휴가를 반납하고 나오게 하는 거야? 그게 조사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단순 폭발 사고가 아니야. 폭발로 인해 죽은 건 32세 이강찬. 그러나 타버린 축사에서 발견된 건 이강찬을 포함해 시체 사고입니다. 그중 한 명은 고3 학생으로 여운포리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실종된 유민혁. 한 명은 얼마 전 목이 졸린 채 변사체로 발견된 노부부의 딸인 21세 이민아. 마지막으로 한 명은 유민혁의 뱃속에서 발견됐는데 그게 좀 황당합니다. 3주 정도 된 갓난아기인데 탯줄째 유민혁의 뱃속에 방부제와 함께 봉합되어 있었습니다. 또 사체들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는데 이민아의 위 속에서는 인분, 돼지 사료가 검출되었고 자궁이 밖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유민혁은 칼로 도려낸 듯 사체 여기저기가 뜯겨져 나가 있었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이 한 짓 맞아. 조사 결과 이강찬은 6개월 전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 원장이 자주 연락을 하고는 했으나 돼지를 키우고 있다고 했답니다. 또 이강찬의 집 수색 결과 사체가 엄청나게 부패한 시신이 한 구 있었습니다. 27세 오승원이라는 남자인데 이강찬이 자주 가던 PC방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오승원의 위 속에 유민혁의 신체 일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미친 또라이네. 그 병원 원장은 이 새끼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바닷가의 비밀. 몇 년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갔다. 바닷가는 항상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파도의 소리, 소금기 어린 바람,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 이번 여행은 특별히 기대가 되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작은 해변 마을이었다. 이곳은 관광객이 거의 없어서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해변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짐을 풀고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다. 해변에서 놀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저녁이 되자 해변가에서 작은 불을 피우고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친구들과의 대화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다. 파티가 끝난 후 나는 해변을 혼자 걷고 싶어졌다. 친구들은 지쳐서 먼저 잠자리에 들었지만 나는 달빛 아래서 해변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걷다 보니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한 노인이 작은 오두막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말을 걸었다. 노인은 놀란 듯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시오.
늦은 밤에 무슨 일로 여기에 있어? 그냥 산책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내가 물었다.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어. 밤에는 좋은 고기가 잘 잡히거든. 노인은 나를 오두막으로 초대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따라갔다. 오두막 안에는 낚시 도구와 여러 가지 바다 생물들이 있었다. 노인은 나에게 자신이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며 바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은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 바닷속 깊은 곳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오.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는 잃어버린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지.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오. 나는 그의 이야기에 흥미가 생겼다. 어떤 조건이죠? 첫째, 바닷속으로 들어가려면 특별한 지도와 열쇠가 필요하오. 둘째, 그곳에 들어가려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하오. 셋째, 탐험은 혼자가 아닌 동료와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어. 나는 그 조건들이 매우 흥미로웠다. 그 지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상자를 꺼내어 나에게 건넸다. 이 상자 안에 지도가 있어. 하지만 열쇠는 아직 찾지 못했어.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이 탐험에 도전하고 싶다면 열쇠를 찾아야 하오. 나는 상자를 받아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밤 나는 오두막을 나와 해변을 걷다 숙소로 돌아왔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노인의 이야기를 전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곧 호기심이 생겼다. 우리는 함께 탐험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단계는 열쇠를 찾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열쇠는 마을 근처에 오래된 동굴에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동굴로 향했다. 동굴 입구는 바위로 가득 차 있어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탐험을 이어갔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벽을 발견했다. 그 문양은 우리가 상자에서 본 지도와 일치했다. 여기에 뭔가 숨겨져 있을 거야. 내가 말했다. 우리는 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벽 한쪽에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 안에 무엇인가가 빛나고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 구멍 속을 탐색했다. 잠시 후 나는 작은 금속 열쇠를 발견했다. 찾았다. 내가 외쳤다.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노인의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노인은 우리가 열쇠를 찾은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우리에게 지도를 펼쳐 보이며 다음 단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이제 우리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노인은 우리에게 다이빙 장비와 안전수칙을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준비를 마치고 바닷속으로 향했다. 바닷속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형형색색의 산호와 물고기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지도를 따라 우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헤엄치다 보니 우리는 지도에 표시된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선이 있었다. 우리는 폐선 안으로 들어갔다. 폐선 안은 어둡고 음산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내부를 탐색했다. 폐선의 한 구석에서 우리는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복잡한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우리가 찾은 열쇠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와 보물이 가득했다. 우리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문서는 이 마을의 오래된 역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문서에 따르면 이 마을은 예전에 해적들의 비밀 기지가 있었고 그 해적들은 이곳에 많은 보물을 숨겨놓았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해적들의 존재를 몰랐고 그들은 자신들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함정을 설치해 놓았다. 우리는 문서를 통해 해적들의 보물을 찾기 위한 단서를 얻었다. 문서는 보물의 위치와 함께 그것을 찾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물을 찾기 위한 탐험을 이어갔다. 문서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바닷속을 탐험했다. 여러 번의 어려움과 위험을 겪었지만 우리는 결국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금화, 보석, 그리고 값진 유물들이 가득했다. 우리는 보물을 수집하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하며 축하해 주었다. 우리는 그 보물 중 일부를 마을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나누기로 했다. 이 탐험은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보물을 찾은 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작은 카페를 열었고 친구들은 각자 원하는 일을 찾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인생에 큰 가르침을 주었고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 마을도 많이 변했다. 하지만 우리 탐험의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마을에는 이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을의 역사를 알리고 있다. 노인은 우리가 보물을 찾은 후에도 여전히 바닷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종종 우리를 찾아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바닷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바다의 비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6번째 이야기, 친구들과 야간 산행. 여름방학, 올해 중학생이 된 나와 A, B는 함께 운동을 겸해서 야간 산행을 하기 위해 평소에 사람 없기로 유명한 산에 모였다. 다들 집이 개방적이어서 다행이다. 우리가 가려는 산은 집 근처에 있는 산이지만 정말 험해서 등산으로는 인기가 없는 산이다. 집이 근처에 있어서 먼저 도착한 나와 B는 산 아래 벤치에 앉아서 A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30분 즈음일까? A가 너무 늦는데 엄마한테 깨워달랬다는데 못 일어난 거 아냐? 진짜 짜증나는 자식이네. 내가 말하며 둘이서 A에 대해 험담을 주고받을 때 멀리서 A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미안해서일까? 숨이 차도록 뛰어온 A가 도착하자마자 우리 손을 잡아 끌고 무턱대고 산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넘어지겠다. 라고 내가 말하며 그렇게 정신없이 A를 따라가기를 30분이 흘렀을까?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새벽이라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 흔한 이정표 하나조차 보이지 않는 게 조금 이상하기도 했다. 그때 B가 A에게 소리쳤다. 어디까지 가는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는 뭐 하는 거야? 아무래도 A가 이상하다. 더 이상 따라가면 꼼짝없이 길을 잃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달려들어 A를 제지했다. 그리고 A를 돌려세운 순간 난 A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뒤로 뒷걸음질 치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그런 표정의 A는 난생 처음이다. 무언가에 홀린 것 같은 초점 없는 눈동자. 반은 뒤집혀버린 검은 동공의 온몸을 덜덜 떨면서 입에는 무언가 거품을 물고는 끊임없이 입으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는다. B가 달려와 A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A는 계속 이상한 말만 해댈 뿐이었다. 그때 A가 갑자기 B의 손을 뿌리치더니 전속력으로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위험해 위험해. 본능이 위험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A가 이상하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를 당장 붙잡아 병원에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 최선이다. 가자. A를 붙잡아야 돼. 그렇게 나와 B도 A를 잡기 위해 산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반팔에 반바지를 입은 나와 B는 정신없이 뛰어가는 A를 따라가느라 나무 여기저기에 쓸리고 찔려 노출된 부위가 만신창이가 되고 있었다. 게다가 어둠이 깔린 이 산, 굉장히 느낌 안 좋잖아.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따라가기를 얼마쯤일까? 갑자기 숲풀 속으로 A가 들어가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없어진 A의 모습에 당황한 나와 B는 조급함에 주변을 기웃거렸다. 그때 B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응시하는 곳을 나도 쳐다보았다.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은 우리 집 근처 산이지만 이런 곳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처음 보는 곳이었다. 그리고 서 있는 A. 우린 그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어갔다. 내려와. 위험해. 라고 다급해진 B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사라져버린 A. A는 이미 뛰어내리고 없었다. 나와 B는 서둘러 그 바위로 달려갔지만 없었다. 절벽 밑으로 A는 마치 빨려 들어가듯 사라져버렸다. 맙소사 진짜 뛰어들었어. A 죽었겠지, 이 높이에서. 생각해봐야 뻔하다. A는 이미 죽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밑으로 짙게 어둠이 깔려있다. A의 행동, 그리고 그 모습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뭔가 이상한 약 같은 건 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충격이다. 뛰어내리는 걸 봐버리다니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지. B는 패닉 상태가 되어 울고 있다.
여름의 열기에 온몸이 젖은 채로 헐떡대던 나는 바위 위에 놓여있는 검은 형체의 물건을 발견했다. 가까이 가서 물건을 집어들자 가방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거 A가 가져온 가방 같은데 이거 경찰에 연락하면서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일단 가지고 내려가 보자. 일단 우리는 A의 가방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오기로 했다. 다시 내려오는 길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긴 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다행히 산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다. 간간히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는 우리의 우울한 기분을 가중시켜 주었다. 어느새 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A의 자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A의 시신 또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근처 경찰서로 찾아갔다. 경찰서에 도착한 우리는 A의 자살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각자의 부모님에게 연락이 되었다. 기다리는 동안 경찰들이 작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유심히 귀 기울여 보았다. 저 이야기를 과연 믿어야 할까? 하긴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찾아올 리가. 일단 믿어주긴 해야겠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요즘 애들 잔인하다고. 우리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이라니. 결백하다고. 그리고 A의 어머니가 먼저 경찰서로 찾아오셨다. A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실신하시다 울다가를 반복하시다 결국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셨다. 날이 밝는 대로 A의 시신을 찾아서 수색이 시작되겠지. 그리고 나와 B도 부모님의 보호 아래 일단 각자 집으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A의 가방은 아직 내 손에 있었다. 나는 결국 집에 들어가서 가방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 다시 집으로 오게 되었다. 엄청나게 혼이 났다. 다시는 저녁에 밖에 안 내보내겠다 하시고서는 부모님은 일단 잠을 자러 다시 들어가셨다. 나는 2층 내 방에 들어갔다. 일부러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A의 가방을 열기 시작했다. 가방 속엔 물과 간식, 그리고 나침반, 손전등 그리고 검은 봉지가 하나 있을 뿐이다. 검은 봉지의 내용물이 궁금해 살짝 만져보았다. 뭔가 딱딱하면서 알 수 없는 것이 검은 봉지에 들어있었다. 뭐지 이거? 라고 말하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나는 검은 봉지를 풀어헤치기 시작했다. 안에 있을 물체에 대한 알 수 없는 긴장감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봉지를 풀어헤치고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봉지 속에 들어있던 것은 여자의 구두, 그것도 정말 엄청나게 새빨간 구두였다. 구두? A가 이런 구두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그것도 이런 빨간 구두는 A의 어머니도 신지 않을 텐데 역시 이상하다. 게다가 형용할 수 없이 무언가 기분이 나쁜 구두이기도 하다. 구두를 잡아 봉지 밖으로 빼내려는데 흐드드득 뭔가 구두 안쪽에서 흘러져 내렸다. 뭐야 이거? 난 침대 위로 흘러져 내린 것을 보고는 그만 소리를 질러버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들어있다니. 내가 본 것은 정말 기괴하게도 정체 모를 여자의 머리카락이었다.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이상한 모양새로 엉킨 채로 내 침대 위를 뒤덮었다. 왠지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린 듯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1층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일까? 부모님인가? 이건 틀림없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다. 그렇지만 뭔가 신음하는 듯한 저 소리는 뭐지? 부모님들 저렇게 시끄럽게 올라오시지 않는데 이상하다. 그 전에 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방 앞모습을 부모님이 보신다면 난 정말 돌이킬 수 없이 혼나게 될 것이다. 일단 나는 침대에 흩뿌려져 있는 머리카락을 일단 모두 모아 다시 검은 봉지로 밀어 넣었다. 그 찰나 맙소사. 이건 절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다.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오는 존재의 등골부터 오한이 밀려들었다. 도둑인가? 나는 극도의 불안감에 온몸을 벌벌 떨기 시작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저 지금 계단을 올라오는 존재가 부모님이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만 있을 뿐이다. 철컥철컥 쾅쾅쾅. 철컥철컥 쾅쾅쾅. 문고리를 미친 듯이 잡아대며 내 방문을 쳐대고 있다. 방문을 잠가 두길 잘했다.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 확실한 건 절대 부모님이 아니다. 너무 놀란 나는 시선을 그저 잠겨있는 내 방문만을 향할 뿐이다. 그렇게 내 방문을 쳐댄 지 시간이 좀 흘렀을까? 삽시간에 주위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적응되지 않는 이 조용함이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렇게 공포의 순간은 지나가는 듯했다. 그리고 얼마가 흘렀을까? 쾅쾅쾅. 철컥철컥. 다시 온 것 같다. 식은땀으로 온몸을 적셔버린 나는
잠시나마 가라앉았던 공포가 다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최후의 발악이었을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듯한 존재를. 알 수 없는 그것은 마지막으로 쾅쾅쾅 소리를 낸 후 완전히 자취를 감춘 듯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잡고 있던 공포와 긴장의 끈을 놓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나는 이내 기절해버렸다. 시간이 지나자 다시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없는 머릿속을 겨우겨우 달래고 가늘게 뜬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밝은 빛. 아침인가? 그리고 침대 옆에서 소곤소곤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 말소리의 정체가 궁금해 옆을 쳐다보았다. 어머니였다. 뭔가 불경 같은 걸 외우고 계셨다. 염주를 손에 쥐신 채 끊임없이 불경을 외우고 계신다. 기절해 있는 동안에 계속 이러고 계셨으려나? 어머니는 목이 쉬었음에도 불경 외우기를 멈추지 않으셨다. 일어났구나. 너무 걱정했어. 엄마 왜 이러고 있어? 갑자기 불경이라니. 엄마로부터 자초지종을 모두 듣게 되었다. 듣게 된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정말 이게 나에게 벌어진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제의 일이 떠올라 다시 몸에 떨림이 시작되었다. 어제 늦은 밤에 내가 정체 모를 여자의 머리카락과 마주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집 앞 문을 잠그는 걸 깜박해서 현관의 문을 잠그러 나가셨다고 하셨다. 그때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쪽에 잘 보이진 않지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이상한 여자가 계단에 앉아서 2층 내 방 쪽을 한없이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 말로는 그 쳐다보는 모습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괴한 형태로 목이 꺾여 있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깨운 뒤 같이 나와 계단 쪽으로 갔지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2층으로 올라왔지만 문이 잠겨 있었고 아버지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서 내가 기절한 걸 확인하셨던 것이다. 너무 놀래고 불안한 마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단다. 뭔가 봤던 것이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나는 차마 내게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걱정을 가중시켜 드릴 수는 없다. 그리고 어제 내 방문을 그렇게 미친 듯이 쳐대던 소리는 듣지 못하신 건가? A의 자살로 인해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랬나 보다라고 대충 대답한 뒤 멍한 상태로 점심시간 전까지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제의 일, 내 방문을 세차게 두드리던 존재, 그리고 엄마가 보았다는 그 이상한 여자, 마지막으로 A의 가방에서 나온 주인 모를 빨간 구두와 머리카락. 난 더 이상 이대로 있다간 무언가 일이 터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름의 생각으로 일단 먼저 B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만날 것을 통보했다. B 또한 전화로 어제 한숨도 못 잤다느니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다느니 나름 자신의 상황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는 가까운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렇게 B와 함께 먼저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 내가 어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B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내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직접 본 것은 무엇이냐고 반문하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메고 나온 A의 가방에서 어젯밤 내가 보았던 구두와 그 머리카락을 B에게도 보여주었다. 이 구두 머리카락 정말 이상해. 맞아, 이 두 개에 대한 연관성을 찾아낸다면 내가 어제 있었던 일도 A에게 있었던 일도 풀 수 있을지 몰라.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의 어머니를 찾아가 그날 A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는 것밖에 없다고. 우리는 겪었던 모든 것이 A의 죽음과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단 한 가지 A의 행동. 만약 이 모든 것이 연관성이 있다면 A의 어머니가 A의 이상행동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을 것이다. 일단 우리는 A의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다는 병원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되도록 서둘러서 나와 B는 A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도착을 했다. 접수처에서 A 어머니의 병실을 확인하자 응급실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급히 응급실로 가서 A의 어머니를 찾았다. 가까이서 본 A의 어머니는 매우 수척해 보이셨다. 밤새도록 굴다가 실신을 반복하신 건가? 우리를 보고 어서 오라고 하는 목소리 내기조차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 건강에 대한 유의와 간단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A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우리가 야간 산행 전부터의 행동, 그리고 혹여나 A가 이상한 구두 하나를 가지고 오지 않았냐는 것. 가장 핵심적인 이 두 가지를 먼저 물어보았다. 그리고 A의 어머니는 굉장히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
나와 비, 특히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만 온몸에 힘이 풀려 겨우겨우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아 서 있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는 즉 전날 A가 혼자서 나와 B보다 먼저 그 산에 선행 답사를 갔다는 걸로 시작하였다. 어머니의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는 A는 그날 밤이 다 되어서야 어둑어둑할 때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려온 A가 그때부터 컴컴한 방 안에 혼자서 갑자기 울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가 하면서 반쯤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평소 쾌활하고 낙천적이기까지의 한 A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자 A의 어머니도 걱정된 마음에 A의 방을 찾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굳게 잠긴 A의 방은 도무지 열릴 생각을 하지 않았고 걱정된 어머니가 기어이 자물쇠를 따고 방에 들어섰을 때는 어디서 들어왔는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가 A의 목을 엄청난 기세로 조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와 B는 그 말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엄마도 봤었던 그 여자야. 맙소사. A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긴 머리카락, 하얀 블라우스는 피로 물들어서 온통 얼룩져 있었으며 이상할 정도로 돌아간 머리, 그리고 사지가 온통 꺾여 있는 모습. 기괴하게도 그 와중에 어머니의 눈에는 A의 방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새빨간 구두를 보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어머니조차도 기절을 하고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A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고 그 이상한 여자도 자취를 감추었으며 A가 선행 등산을 갔을 때의 가방과 책상 위에 있던 빨간 구두까지 모두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 뒤 A의 어머니는 불이 나게 A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A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포기하고 집에서 마냥 A가 다시 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A는 이제 죽고 그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대가 파견됐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조차도 그 여자의 모습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아서 한참 동안이나 그 모습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린 어머니의 이야기를 토대로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 A의 죽음은 이 빨간 구두와의 지독한 관계 때문이며 이 구두가 분명 A가 그 산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A의 가방을 더욱더 숨기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이 A의 죽음과 관련된 유일한 유품이라면, 아니, 검은 봉지 속에 이 새빨간 구두가 더욱이 그 여자와 관련이 있다면 A의 어머니에게 차마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었다. 그 뒤로 나와 B는 곧장 병원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드는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A는 도대체 우리와 등산 가기 전에 먼저 올라가서 무엇을 했던 걸까? 그리고 무엇을 봤던 걸까? 이 모든 해답은 그날 밤에 그 산만이 알고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구두, 다시 산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더욱이 A와 관련이 있는 곳, A가 뛰어내린 그 바위에 난 무작정 그 바위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여러 일이 있고 병원을 나오고 나니 어느새 늦은 오후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한시도 여유를 부릴 수가 없다. 그 산에 모든 것이 있을 것이다. 산에 가보자. 이제 곧 밤이라 거기 위험하다고. 아냐, 괜찮을 거야. 어차피 A의 시신 아직도 못 찾았다면 수색대도 아직 있겠지. 그건 그렇다. 수색대 있겠지. 분명히 있어. 어서 준비해서 아까 본 놀이터에서 보자. 그 뒤로 곧장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나갈 준비를 하고 다시 놀이터에서 만났다. 그리고 A가 자살한 바로 그 산으로 출발하였다. 얼마쯤 걸었을까? 산 아래쪽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어둠이 내려와 있었다. 준비해온 손전등으로 산을 올라가기 전에 마음을 다시 다잡았다. 으스스하다. 엄청 어둡다. 길 안 잃어버리게 조심하자. 꼭 올라가야 돼. 하지만 한시도 늦을 수가 없는 걸. 만약 빨간 구두와의 관계로 인해 그 여자가 나타나는 거라면 나 또한 어쩔 수 없는 저주에 걸렸으리라. 그 때문에 어떻게든 바삐 움직여야 한다. 비는 여전히 겁이 많다. 물론 나도 두려워 죽을 것 같다. 어제의 그 일은 아무리 해도 머릿속에서 잊히질 않는다. 아마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겠지. 우린 그렇게 등산을 시작했다. 목표는 어제의 그 바위. 힘들지만 손전등의 작은 빛에 의지해 산을 오르기로 한 것이다. 앞장서던 비가 계속해서 무서움을 느끼자 어쩔 수 없이 겁 많은 비보다 내가 앞장서서 걷고 비가 따라오는 식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오른 지 얼마나 지났을까? 깜박하고 손목시계를 들고 오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 비에게 시간을 물어봤지만
역시나 시계는 가지고 오지 않았다. 느껴지는 것이라고는 끝없이 이어지는 지난 여름의 풀 냄새, 몸을 덮치는 커다란 풀들. 그리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짙은 어둠이었다. 미쳐버릴 것만 같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뗄 때마다 가슴이 터져버릴 듯 뛴다. 계속되는 어둠 그리고 생생히 기억나는 어제의 일. 갑자기 깜짝 놀라 뒤를 쳐다보니 비가 올라가는 도중 발을 헛디뎠는지 넘어져 있었다. 비상약은 아무것도 안 챙겨왔는데 안 되겠다. 물로라도 일단 씻어내자. 라고 내가 말하며 급히 가방에 들어있는 물을 꺼냈다. 그리고 까져버린 비에 무릎에 물을 부어서 상처 부위를 씻어주었다. 따가울 텐데. 그렇게 비의 상처 부위를 살펴보고 있을 때였다. 부스럭부스럭.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또렷한,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뭇가지가 밟혀 부러지는 소리인가? 우리 외에 누군가가 있다면 수색대들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들고양이? 또 아니면 설마 그 여자? 아무것도 아니다. 단순히 그냥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야. 하지만 내 예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비의 뒤쪽일까? 우리가 올라오던 쪽 길의 밑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 정체가 궁금해 자세히 살펴보던 찰나. 난 비의 뒤쪽 숲풀 사이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새빨간 눈과 마주하고 말았다. 분명 A와 연관이 있을 그 이상한 여자다. 숲풀 쪽에 바싹 엎드린 걸까? 우리를 발견했을까? 언제부터 따라왔던 거지?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비에게 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싶지만 너무 놀라 입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무슨 소리야? 수색대야. 라고 말하며 비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스스스 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올 셈인가? 그 여자 주위로 큰 소음이 들리더니 그 이상한 여자가 숲풀을 나와 우리 쪽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상하게 뒤틀린 머리, 손과 발, 그리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치렁치렁한 긴 머리. 똑바로 서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마치 네 발 달린 파충류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를 발견했다는 기쁨일까? 그것은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우리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마치 뱀처럼 너무나도 유연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와 비는 엄청난 공포감에 서서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 이상한 여자가 크게 괴성을 지르더니 우리를 향해 밑에서부터 네 발로 빠른 속도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우린 여자를 피해 전속력으로 산을 타기 시작했다. 그 여자의 속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빨랐기에 금방이라도 따라잡힐 것만 같았다. 흡사 뱀이 기어오는 것과 같은 그 여자의 소리와 우리의 발걸음이 어두운 산을 더욱 크게 울렸다.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정말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다. 산을 오르고 또 올랐다. 하지만 비는 아까 넘어지면서 무릎 쪽에 부상이 심했던가? 어느새 발을 저리며 뒤로 뒤쳐져 버렸다. 어서 따라와. 잡히고 만다고. 내가 외쳤지만 비는 으윽이라고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비가 그 여자에게 잡혔다. 공포 속에 혼란이 되어버린 머릿속은 그저 나밖에 생각하지 않게 된 건가? 비에 대한 걱정보다 살아야겠다는 본능에 또한 비에게 너무 미안했다. 뒤를 돌아보면 그 여자가 따라오고 있을 공포감에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참을 뛰어갔다. 뒤에 따르던 소리는 어느샌가 고요해졌다. 나는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없어졌다. 엄밀히 말하자면 나를 따라잡지 못한 것인가? 하지만 그 여자 정말 빨랐는데. 그리고 비는 어떻게 된 걸까? 일단 나는 혹시나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상한 여자를 피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다시 걸음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자 이전에 A가 뛰어내렸던 바위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익숙한 모습, 비다. 빠져나왔던 거야. 나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그만 크게 소리를 질러 비를 부르고 말았다. 들켰을 테지? 젠장. 또 따라붙었어. 여기서부터 더 이상의 막다른 길은 없다. 단지 이제부턴 저 여자와 A의 죽음 나에 대한 저주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 바위 절벽을 향해서 난 온 힘을 다해 뛰어갔다. 눈앞이 캄캄하다.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일까? 여기서 죽는 건가? 전기가 나가듯 정신이 파타고 나갈 것 같다. 하지만 뒤에서 아우는 저 미친 여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버린 저 여자. 날 죽이기 위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니 절대 멈출 수가 없다.
그렇게 뛰어서 나는 바위 절벽에 도착을 했다. 난 절벽 바위 위에 우두커니 서 있는 비를 보고 기뻐했다. 그대로 비에게로 달려가서 비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마치 그때 A와 비슷했다고나 할까? 비는 충혈되다 못해 실핏줄이 터진 것처럼 새빨간 눈을 가지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그리고 날 향한 옅은 하지만 분명한 웃음이 들렸다. 갑자기 비는 허공을 응시하던 눈을 돌리고 날 바라보더니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히히 네가 날 버렸어. 이히히. 네가 날 버렸다고. 난 너무 소름이 끼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다. 그리고 풀썩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끝이야 모든 게 끝이야. 비는 계속해서 날 보며 미친 듯이 웃으며 노려보고 뒤를 돌아보니 어느샌가 그 여자가 조금씩 기어오고 있었다. 그 괴기스런 움직임, 모든 부위가 따로 움직이듯 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도 정신없이 도망쳐온다고 잊어버리고 있던 A의 가방을 생각해냈다. 빨간 구두.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말았어야 할 물건이었다. 나는 떨리는 두 손을 가방 속에 집어넣고 검은 봉지를 꺼내었다. 그리고 검은 봉지 속에 든 빨간 구두를 꺼냈다. 샤라라라라. 구두 속에 들어있던 긴 머리카락들이 바람에 흩날려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달이 가려져 있어도 마치 새빨갛게 빛나는 것 같은 이 구두. 하지만 엄청나게 기분 나쁜 구두. 내가 구두를 꺼내 손에 쥐자. 뒤에서 천천히 기어오던 그 여자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더니 날 향해 뛰어오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앞에 서 있던 비조차 날 향해 덤벼들었다. 필사적으로 비와 거친 몸싸움을 벌일 때였다. 뭔가를 눈치챘다. 비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빨간 구두만을 가지기 위해 발악하고 있다. 난 이 이상함을 눈치채고야 말았다. 빨간 구두 모든 원흉의 시작점 하지만 이걸 눈치챈 지채 1초도 걸리지 않아. 나는 갑자기 내 어깨를 붙잡고 뒤로 밀쳐내는 엄청난 힘에 의해 나뒹굴고 말았다. 그 여자는 갑자기 내 목을 잡아 쪼르기 시작했다. 온몸이 사정없이 뒤틀린다. 두려움과 죽음에 앞일까 나는 바지에 오줌을 지려버렸다. 그리고 아득해져가는 정신 속에서도 눈이 마치 충혈되는 것 같은 뜨거움을 느꼈다. 도와줘, 제발. 라고 내가 소리쳤지만 비는 그저 무색하게 소름 끼치는 그 미소로 웃고만 있을 뿐이다. 의식이 점차 없어지고 있다. 무기력해진 양손은 감각이 없다. 이렇게 죽는 건가? 난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손에 쥔 이 기분 나쁜 빨간 구두를 있는 힘을 다해 절벽 밑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난 정신을 잃었다. 마지막으로 내 두 눈에 남겨진 장면이라곤 빨간 구두를 따라 절벽 밑으로 비가 뛰어드는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하얀 형광등의 빛이 눈가로 스며들어오고 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정신이 드니? 이제 정신이 들어요. 나 살아있는 거야. 이거 꿈 아니지? 꿈이라니. 다행이다. 손은 링고와 하얀 환자복 병원인 건가? 어머니는 내가 깨어났다는 안도감에 그만 눈물을 보이시고 말았다. 바위 절벽의 기절해 있는 널 수색대 아저씨들이 찾아서 긴급 후송해왔단다. 수색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렇구나. 수색대가 날 구해줬구나. 라고 생각을 정리하는 난. 엄마 비는 A는? 내가 물어보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계신다. 결국 내가 집요하게 어머니에게 물어보자 마지못해 옆에 있던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다. 충격받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라. 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는 이러했다. 그 절벽 밑으로 발견된 중학생 남자의 두 구의 시신, 그리고 한 구의 여자 시신. 공통적으로 세 구의 시신 모두 온몸에 뼈가 조각조각 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모두 기괴한 자태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견된 빨간 구두. 수색대와 경찰들은 그 여자의 시신을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리고 반나절 만에 밝혀진 신원과 그 여자의 집, 빨간 구두의 주인은 역시나 그 여자였다. 구두 속에 머리카락과 시신의 머리카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했다. 난 단정 지을 수밖에 없었다. A 녀석 그 시신을 보았던 게 틀림없다. 하지만 왜 빨간 구두를 가져왔을까? 그리고 그 여자는 이미 죽은 지 한참이 지났었다고 했다. 사인은 자살, 유서조차 없으며 가족조차도 없었던 고아 출신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보았던, 그리고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공포스러웠으며 기괴했다. 그 뒤로 난 퇴원을 하였고 몇 번이나 경찰서로 가서 취조를 받으며 당시의 상황을 진술서로 자세하게 적어나갔다. 하지만 다 거짓된 내용이었다.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게 분명하기에 거짓으로 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고 난 언제나처럼 방학을 지내고 있다. 단지 A와 B가 없는 것일 뿐. 빨간 구두의 주인, 그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빨간 구두를 주요 자료로서 가져간 그 경찰. 난 그 경찰의 처지를 누구보다 지금 걱정하고 있다.